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한국사, 통사, 통과는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여기서 하시다가 학교별로 강의실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뒤에 끝 무렵에는 설명이나 뭐 또 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아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좀 늦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 말고 내일부터 여기 안내지에 보면 2024년도 지금 학생들 대학 대입시를 위해서 학부모 무료 입시를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주차, 2주차 이렇게 3주차가 다른데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나중에 애들 할 때 조금 맥이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하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3년 동안 여러 번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한 설명회 때 한 가지만 배워온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이제 여기 미적분 지금 이제 고1은 미적분까지 가기가 좀 힘든데 좀 미적분 특강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오시고 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배제랑 강문은 그 입학 시험을 테스트를 보잖아요. 평가 시험. 그래서 배제는 벌써 거의 뭐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애들이 많았고 강문은 이제 배정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부터 해서 1회 특강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강문 어머니들은 이거 신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좀 시간을 짧게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강문 출신 엄마고 밖에 또 실장님은 한영 출신 실장님도 계시니까 평소에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선배로서 후배로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그 한국사 김준창 선생님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맡게 될 저는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한국사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어떤지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투스 교육에서 온라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J 역사연구소에서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한국사 출제 의뢰를 받아서 문제 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오는 한국사 교재 전부 다 제가 검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대학교마다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 특강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단꿈교육에서 약 8년 동안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더통이라는 곳도 이제 촬영을 마친 수능 관련돼서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뭐냐, 제가 그만큼 이제 믿고 따라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진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10분만 저한테 집중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제 중학교 때 사실은 전교 1%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 안에서 맨날 공부, 반에서 못해도 뭐 2등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 2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바로 좌절을 해버립니다. 반에서 중간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는요,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뭐 5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그런지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저는 분명히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의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이거 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뭐가 모르는데 그냥 몰라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질문입니다. 맞죠? 근데 중학생들의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공식 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맞죠? 그러면 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뭐다? 단순 암기를 해더라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가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뭐냐? 질문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공식대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풀었는데 전개 과정을 쭉 봅니다.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냐?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말해 볼게요. 왜 틀렸는지, 왜인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학원들도 많이 다녔는데 이 강동구도 입시 이제 그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그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어머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편편하게 알려져 있는 거,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공부한답니다. 그냥 과목마다 10회독을 한대요. 10회독.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한 과목을 10번 다 돌린답니다. 그러면은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 10번 보면은 그러면 전교 1등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과목마다 입시 설명회 오늘 다 들을 건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한 게 해볼까요? 자, 일단 내신한국사 전에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뭐냐? 국어는요, 이 지문에서 왜 답이 이거냐? 왜 답이 이게 아니냐? 왜라고 자꾸 물을 거고요. 수학도 아마 고등학교 수학은요, 공식인데 왜 이 공식 써야 돼? 왜 그래야 돼? 자꾸 왜라고 질문 던집니다. 영어도 한 지문 보여주면서 그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말한 게 무엇을 말한 거야? 왜 그래서 이게 답이지? 자꾸 왜라는 질문 던질 겁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니죠. 이걸 갖다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의 핵심은 뭐다? 왜라는 자꾸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초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숙학원에서 2년 넘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한 달에 거의 한 400~500씩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문학, 사학,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학인데 제가 왜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냐면요, 이 한국사만큼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진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 시험에 별표 쳐, 이런 것보다는 제 수업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그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왜라고 하면서 자꾸 학문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국사 이해할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오늘 또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드님, 따님 계시잖아요. 맞죠?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아니 아빠가 오늘 듣고 왔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다르대. 왜라고 질문 자꾸 던지는데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실제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끌고 갈 거고요. 한 번 들어도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좌를 준비해 봤는데 이 강좌가 어떤 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요, 일단 무엇이 출제되는지 전지적 제시점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학교마다 시험 출제 범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가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오프라인에 봤더니만 교과서가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죄송하게도 그 전에 자료를 그대로 써버려요. 그러면은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따로 있고요. 학교쌤 자료는 학교쌤 자료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올해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무엇이 출제되는지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누구보다 저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약 8년간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모신 선생님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요, 참고로 제발 저랑은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방송이 아니고 수험이에요. 알겠죠? 수험. 그래서 저랑은 관련 없으니까 믿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마다 정확하게 찍어 드릴 겁니다. 찍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스토리텔링 형식의 개념 설명이라는데 우리 한국사 되게 딱딱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거 오늘날 단어로 비유 싹 다 해가지고 기억에 남겨드릴 겁니다. 남겨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책에 있는 판서와 센스에 있는 암기법인데 우리 어쨌든 한국사 뭐 듣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고 시험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맞추느냐, 암기법을 통해서도 어려운 거 다 맞출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구석구석 공부한 것 중에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 자료는요, 제가 그 8년 동안 수석 연구원을 하면서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도 8종 교과서를 직접 본인이 다 분석했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에 올라와 있는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만 문제 정도 돼요. 정확하게. 그거 제가 데이터 다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마다, 학교 지역군마다 이 퍼센티지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핵심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학생분들한테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신 한국사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인데 이 교재 구성은요, 제가 10년 동안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그 10년의 노하우 모조리 다 담았습니다. 담았는데요. 자, 전교 1등 전학생 노트라는 거예요. 자, 왜 전교 1등이냐? 어머님, 아드님은요, 이제부터 전교 1등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교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총 망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다, 쓸 거 몇 개 없을 건데 그거를 제가 못 넣은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가지고 올 건데 제가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학교 특색에 맞게 체크해서 자료 복습할 수 있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학생 노트고요.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전교 1등 과외쌤 자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자료들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대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온라인에 내신 한국사 강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강좌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그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8종 교과서 싹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출판사마다 없는 거 없을 겁니다. 이 자료 시험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자료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다 대비시켜 드릴 거고요.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인데 단순 OX가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 보다 보면요, 갈로놓기 주관식 있습니다. 이 주관식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싹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갈로넣기 OX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말장난 한두 개 바꿔가지고 문제다 이러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요 대기업에서 저한테 한국사 문제 의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인데 단순히 따지기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문제 하나 만들면 몇만 원씩 받습니다. 한 문제다. 근데 이거 그냥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또다시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맞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6회 할 겁니다. 2시간 반씩 6회 할 것이고요. 직전 보강 1회 해가지고 총 7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복습 자료로 가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치동의 이강학원이라는 프리미엄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치동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다가 더 변형시켜가지고 이 강동구에 맞게 학교 성격에 맞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프리미엄 복습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 돌려막기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 하나, 여기서 강의 하나 달라지죠. 왜? 학교가 달라지는데 강의가 변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강의하면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미엄 복습 자료 제공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후 현장 질의응답.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도와드릴 겁니다. 한국사 관련 모든 겁니다. 교과서 범위 벗어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대답할 수 있고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이 생각이 차이 수강생 한정에서는 시험 전날 자정까지 개인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Q&A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Q&A.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간 Q&A 온라인 답변해서 시험 전날에 갑자기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실시간 Q&A를 통해 가지고 12시까지만 보내면은 그 전에 나온 거 싹 다 답변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를 믿고 한 번만 맡겨주시면은 아드님 따님 틀림없이 내신 한국사 만점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 통합사회 맡고 있는 차현호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강동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대치 강한교육이랑 대치 S1, 뭐 평촌 S1, 그리고 이제 명인학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투스의 이제 그로우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팀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일단 통합사회 저는 이제 주로 윤사생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강사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뭐 지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 같은 일반 사회 영역까지도 가르쳤던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합사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통합사회거든요. 그래서 지리, 그다음에 일반 사회라고 해서 뭐 경제, 사회문화, 그다음에 정치화법, 그리고 윤리 계열들, 역사 계열들을 전부 다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대단원이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도 중간고사는 보통 학교들이 1, 2, 3, 4단원 정도를 아마 나갈 것으로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이과군 없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수만으로도 거의 국영수와 비슷하게 8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쉽거든요.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쉬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지리라던가 이제 윤리 계열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고1 이제 학교를 배정 받으셨을 거니까 통합사회 선생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학교별 특정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선생님이 고2, 고3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지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윤리 선생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윤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데 변별력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특정 부분에서 고3이나 고2의 평가원이나 아니면 연계교재 문제를 가지고서 좀 난이도를 나누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사회 지리, 윤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사회는 이제 고2, 고3에서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윤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핵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파트들이
소단원으로 따졌을 때 여기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는 윤리 계열의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사상가들의 문제를 좀 심화해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부터 해서 근대까지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관점들을 출제하고 이걸 비교하는 문항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영구도 그렇고 단학교도 그런데 이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이란 부분이 요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1 통합사회에서는 그 기후 그래프를 자세하게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지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세계지리의 기후 그래프를 좀 어렵게 내서 이 변별력을 가리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생활과 윤리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대부분 다 평이하게 되는 편이고요. 여기가 한국지리 영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치화법입니다. 이 정치화법에서 이제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죠. 국가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들, 뭐 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는 배제고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뭐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한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랑 윤리 영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요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 고3에서 레오폴드라고 해서 생활과 윤리를 배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제시해서 보기를 좀 어렵게 낸 거죠. 그리고 뭐 참고사항으로 아까 제가 이제 좀 지리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런 기후 그래프는 사실 고1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냈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학교들 한번 보시면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행복의 의미를 관련해서 사상가들이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고1에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따로 아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문제로 좀 내서 변별력을 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2시간 기준이고 한 5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이제 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학교별로 출판사를 어디를 쓰는지를 저거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제가 프린트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좀 심화 내용들까지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가 조교들이 매 수업 끝나고 손글씨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손글씨 노트를 받아서 개념들을 스스로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가입하게 하셔서 제가 과제를 뭐가 냈고 애들이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을 진도를 나갔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고2나 고3 수업할 때는 이제 매 수업 전에 10분 정도 그 전에 배웠던 것들 가볍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 설명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합사회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을 하시느냐 이걸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리를 메인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리 영역도 세계지리도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전부 다 상세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강사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통합사회에서 애들이 지리를 물어봤다. 근데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을 못하셔서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서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노영태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거기서 콕 처박혀 있던 촌놈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원장님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 안 해주면 다시는 안 본다는 소리 듣고 와서 수업하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내년에 어머님들 쫓아갑니다. 저도 첫째가 내년에 고1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도 느끼는 바는 우리 아이도 이럴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저는 독한 방법 씁니다. 집에 안 보내. 너네 집에 가고 싶으면 선생님 커트라인 맞춰? 이렇게 해서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불법을 좀 많이 자행합니다. 어떻게 자행하냐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딱 데리고 들어가서 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하는 이유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첫 발짝을 잘못 뒤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맨날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이거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요 5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욕심껏 다 갖다 넣었어요. 5가지가 다 4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선 이게 뭐지? 나 이거 잘 못하는 건데? 이거 뭐야? 나 물리 와 숫자 나오네? 이게 과학이야? 수학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멘붕 와요. 그 다음 화학도 처음에는 화학하면서 화학 중학교 때 원소기호 배웠던 거? 이온식 배웠던 거? 뭐 그 정도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화학도 이상하게 계산이 나오네? 왜 양이라는 걸 따지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멘붕이 살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 저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등과학이 70% 이상 내용이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 대학 수학능력시험 얘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학능력시험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통합과학이 처음에 계획될 땐 수능을 전제로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 그리고 답안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리 아이들이 준비를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나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미리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분류를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학년 구별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통합과학이 1 시리즈, 2 시리즈, 곧 2학년, 3학년 내신 과목에 있는 문제들을 내용들을 조금씩 갖고 왔기 때문에 응용한 거예요 라고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레벨 차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미리만 얘기해주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데도 문제가 뭐냐? 학원에서까지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토론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나 저도 이제 큰 녀석이,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인데
이 남자아이들 가리키다 보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답안 나오는 게 학교에서 뭔가 줬다고 하는데 얘는 없다는 거잖아. 아이고 두야. 아니 저도 중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남자 녀석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꼬맹이는 좀 아이고 아빠 기대치를 아주 못 만족시키고 있어서 맨날 보기만 하면 한 번씩 좀 째려보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남자 친구들은 본인이 제대로 챙기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챙기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 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다 불러다가 너희 뭐야 도대체 왜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학교 전체가 보강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대비. 이렇게 안 하면 챙겨주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챙기고는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는 쫓아다닐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까지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중등과학 부분, 연계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과별 소개들을 살짝 드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맨 왼쪽이 중학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지금 고1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과학탐구 원 과목에서 연계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연계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연계 때문에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때문에 통합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의 특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크롤 세대라고 부르죠. 스마트폰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타블렛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희 막내가 7살인데 7살 꼬맹이도 지 큰형 타블렛 훔쳐다가 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자체에 익숙하지 않는 이 친구들이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매일 저도 한 번씩 더 체크하는 부분. 뭐뭐 있다? 없다? A보다 B가 크다? 저희는 당연히 인지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본인이 인지하지 않고 추측으로 맞춥니다. 다 알고도 하나씩 틀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볼펜 들고 다니는데 이 볼펜이 시험 기간 때는 일주일을 못 갑니다. 하나하나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아서요.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셋 낳게 됐습니다. 원래는 막내는 딸 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입니다. 실제 수능에 나왔던 복입니다. 그 과정이 과학과 국어가 같이 연계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솔직히 푸대접 받는 과목 맞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과탐이요? 선생님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줘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참 기쁘긴 한데 참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하나라도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번씩은 더 얼굴 보고 더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잠재력이 필요한데 요즘 친구들은 잠재력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애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고래가 왜 포유류죠?
라는 표현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한 번씩은 야, 너네 이렇게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격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섯 번째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이 내신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단답형,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으로 해결하지 마라. 토론과 토의, 그리고 실험 보고서 같은 걸로 해결해라. 과정이 들어가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학생들의 석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제일 처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식이라는 걸 알고도 문제를 못 풀겠어요? 저 공식 다 알아요. 선생님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안 풀려요. 공식에 대한 너무 과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리학 1 수업할 때는 공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프로 전환시켜서 설명합니다. 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해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개념도 이해하지 않고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나는 공부했다. 아니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적인 공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질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질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 쉬운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중학교 때 스타일로 외우는 걸로 해결하겠다. 아니요. 절대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답답한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 혼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80% 이상 모두 다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요? 아니요. 자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프, 지도, 표요, 그 다음에 문항, 지문으로 이용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지만 답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 때문에 저는 2번 수업합니다. 첫 번째, 칠판에 제가 판서 이용해서 하나하나 내용 정리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이용해서 교재에 한 번씩 더 부연 설명까지 덧대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제가 한 번 더 떠들면 좀 낫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2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요. 우선 과제물이 당연히 나가는 건 복습을 위해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나갑니다. 단 그 숙제는 제 과목만 하고 못해요. 얘네들 국어, 영어, 수학, 어이구 숙제 보면 선생님 저희 살려주세요. 오늘 숙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 30장 내셨어요. 40장 내셨어요. 저희 오늘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이럴 경우는 조금 미니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기본적으로 30문항 정도가 기본적인 숙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빠도 이 정도는 해결해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숙제에 오고 나면 이 문제풀이 할 때 저는 친구들한테 다 문항 받습니다. 어떤 문항 틀렸는지 받은 다음에 그 문항을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대비 단계. 열심히 시험지 만들어 옵니다. 학교별로 진도 다 맞춰서 그 학교에 해당하는 시험지만 딱 세트를 5세트에서 6세트를 기본적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에. 그 5세트, 6세트를 거의 다 풀어야 그리고 저한테 다 해설을 받아야 그날 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 그리고 실수 진짜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 틀려오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 죽을래? 있던 거 왜 틀려왔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뽀뽀해 줄까? 그렇다고 실제로는 안 했어요. 한 번씩 협박할 때 합니다.
근데 협박으로 끝났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해주듯이 뽀뽀해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이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자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협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하나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내신의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이상 수업을 좀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문고, 한영고, 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구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기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문고 같은 경우는 다지선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원래 선지를 고르는 건데 그 선지가 개수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고 양이 문항의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한영고는 교과서 외의 예제가 나옵니다. 애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예제들이 뭐 생소한 저도 생소한 화석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생소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화학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는 여학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항이 조금 깁니다. 글이 좀 많이 길고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이 중의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yes, no라고 대답할 수 없게 헷갈리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느라고 좀 따발총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시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윤재영 선생님은 작년에 모든 과목 1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윤재영 선생님을 만나고 2학기에 중간 기말을 모두 2번에 100점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영어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신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한영 영어 내신하면 윤재영 선생님이 한영의 영어 내신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2020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1학기나 2학기 때 보시면은 어휘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능률을 부교재로 채택을 했어요. 능률 복화를. 근데 이제 거기서 모의고사 범위를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범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휘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 어휘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예를 가져왔어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2019년도 그 한영고 시험의 첫 페이지예요. 다 무슨 유형 같죠? 어휘죠. 다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능률복화를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달달달 잘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기존의 한영고 유형이었다면 오른쪽이 2020학년도 중간고사 문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1, 2, 3, 4, 5번인데 어디서 많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모의고사 유형하고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민망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또 중등부스럽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바꿨는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애들이 내신 대비 하면서 암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바꿉니다. 바꾼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없다. 그럼 그거는 그냥 물론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애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린다고 하거든요, 시험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이제 A인가요? A, B, C 이렇게 좀 설정을 하나요? 영어를 좀 했거든요. 저는 어떤 애도 봤냐면 영어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이 아니라 영어를 잘했대요. 거의 다 맞았대요.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영어 5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 친구가 한영고에 와가지고 5등급 뜬 거예요. 그 친구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바꾸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약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시킨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변형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제가 정리할 거거든요. 두 번째, 어법 비중입니다. 이제는 이제 어휘는 끝났고요. 어법입니다.
어법하고 어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전반적인 어법의 비중을 봤을 때는요,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가장 많을 때는 거의 25점에 해당되는 어떤 문항 비중을 차지할 만큼 어법이 중요하긴 해요. 이게 좀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 어법을 서술형으로 낸 게 꽤 많았어요. 지금 거의 18점 가까이 어법 관련 서술형을 낸 거예요. 이게 어법이 서술형으로 하면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객관식은 얼마 안 됐어요.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더니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때는요, 어법에서 서술형을 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안 냈어요. 이때 문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2학기 중간고사 때 쉽게 냈잖아요.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럼 2학기 기말 때 좀 어렵게 내요. 변별력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로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 한 번만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법이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최소한 문항. 보통 서술형 한 문항이 6점짜리거든요. 어법으로 최소한 한 문항 정도 나온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애들이 좀 어려워하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19년도 2학기 중간고사랑 20학년도 중간고사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일단 어색한 부분을 3개 찾아라. 그리고 나서 올바르게 고쳐라. 자, 이 올바르게 고쳐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진짜 어려워해요. 분명히 나중에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3개 중에요. 2개는 썼어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틀린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연습을 안 하면 반응을 못 합니다. 보통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냐면 달달달 암기시켜요. 영어 막 쓰라고 하고 깜지 쓰라고 하고 달달달 암기시켜가는데 암기만 하는 애들이 꼭 여기서 실수를 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이런 유형을 똑같이 변형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유형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많이 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 배점이 몇 점입니까 지금? 6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한영고 특성상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 틀려가지고 2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등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등급이었는데 3등급. 6점 정도면 배점이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2.7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 등급이라고요? 2등급. 그런 선까지 가버린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저희가 어디까지 분석을 했냐. 어법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춰?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2년간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어머님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 준동사 카테고리에서 거의 50% 육박한 유형이 나왔어요. 저희가 정확히 카운팅을 했을 때 140문항에서 60문항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일단 왔어. 시험 대비를 해. 그러면 일단은 준동사 파트는 문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동명사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동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랑 준동사 파트에서 거의 50%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변형 문제화 시켜서 연습시켜야 된다. 나오니까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주구장창 영작하는 거 범위도 너무 많을 뿐더러 정확히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나머지 노란색은 기타입니다. 기타인데 이거를 다 분류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데 임의적으로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독해인데 이것도 좀 보실 게 많아요. 이 왼쪽이요. 애들이 공부하는 시험이에요. 이거 모의고사거든요.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건데 오른쪽 잠깐 보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도 잘 해왔어요. 요거요. 애들이 공부한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일까요? 없는 문장일까요? 없는 문장이죠. 없는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들이 달달달 외우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요. 빈칸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암기했어? 그래. 알겠어. 근데 암기만 해가지고 그냥 받아 쓰는 거 우리 안 할 거야. 너 기본적으로 실력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기초가 많이 부족하면은요, 애들 여기서도 틀려요. 실수해옵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1, 2, 3, 4, 5번 선지가 헷갈려요. 비슷한 표현을 주고 본문에 쓰였던 표현을 주기 때문에 물론 배점이 2.7점이라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고 모의고사 등급이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라면 제 생각에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여기서도 실수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분석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쵸? 저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유형인데 이게 이제 애들이 공부한 지문입니다. 시험 내신 범위. 오른쪽 보시면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부분이 아예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누가 추가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추가를 했죠. 니들 이거 달달달 암기 해올 거지. 애들 막 엄청 열심히 써요, 이거.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외우겠지. 근데 막상 나오는 건 다른 거 나오는 거죠. 독해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지를 좀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in contrast라는 연결사는요, 그대로 변형시켜냈어요. 근데 이 for instance 같은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원문항이 없었어요. 애들이 공부한 대상이 시험지에 없었던 거죠. 살린 거죠. 그럼 이것도 애들이 이제 실력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변형을 시킨다. 그리고 없던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게 암기로는 한계가 있는 학교예요. 한용고는 절대 달달달 암기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아, 이거는 별거 아닌데 원래는 이제 이 댐 지칭어를 한용고에서 좋아해요. 꼭 한두 유형은 저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말로 정확하게 쓰시오였는데 작년부터는 영어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용고를 알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시킬 때 우리말로만 쓰지 말고 영어로도 써라 라는 걸 같이 연습시키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애들이 잘 맞췄어요. 애들이 그렇게 또 노베이스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론이 뭐냐? 일단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휘 문항이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변형시키는 경우의 수를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시키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이게 학원마다 달라요. 변형 문제 받는 소스 뻔하거든요. 황모 사이트, 이모 사이트, 사이트 다운받는 출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과연 애들 학교 시험에 나오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중등부에 적응되신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학원 관리 잘 돼요? 선생님 좀 애하고 소통 잘 되나요? 강의 잘 하시나요? 어디 출신이세요? 많이 여쭤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이 한영고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연습시키냐?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고도 이 컨텐츠가 안 맞잖아요?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그냥 헛고생하는 거죠. 근데 1시간 공부하고도 뭐 예를 들어 뭐 관리력이 좀 어떻게 보면 과외에 비하면 학원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완벽한 컨텐츠로 1시간 제대로 공부시켰다. 다 맞는 친구가 될 수 있죠. 앞에 와서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냐.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어휘 문항이 줄었지만 변형시키는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 문항은 꾸준히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오. 요거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영작만 하고 가면은요,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많이 틀려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영작만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 근데 막 암기만 하면은 꼭 이거 실수해와요. 실수 아니죠. 실력이죠. 연습을 해서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틀린다라는 거고, 한영고에서 유독 출제가 많이 되는 어법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준동사 말씀드렸죠? 이런 포인트는 무조건 애들이 연습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강의력. 아니 뭐 저도 뭐 메가스터디 온라인이라는 큰 회사에 있고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컬 학원의 특징은 강의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도 잘해야 되고 강의도 잘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베이스가 컨텐츠. 이게 학교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냐. 이게 안 해버리면 아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치동 어머님들 있잖아요. 아버님들. 보시면은 엄청나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학교 성향이 너무 달라요. 여기만 해도 광문고 배제고 있잖아요. 한영고 달라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변형 문제를 똑같이 풀린다? 안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일단 시작 시점 자체가 뒤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앞서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독해 유형은 시험 범위 없는 부분까지 살려서 변형을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약문, 영작, 지시사 관련 서술형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 요약문이 뭐냐면 내신 범위 시험 문제 들어가는 내용을 새롭게 요약하라 그래요. 그리고 키워드 2개를 본문에서 찾아서 어법에 맞게 변형시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 자체를 이해 못 시키면은, 못 해버리면은 외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뭐 속담도 나와요. 속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민준이 얘기했죠. 그 민준이도 그 속담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1번에서. 작년 그러니까 한영고 2학년 문제에 속담이 나왔거든요. 1번 문항인가 2번 문항인가 그랬어요. 그 애들 어마무시하게 틀렸거든요. 객관식 2.7점짜리인데. 근데 그걸로 변별이 되는 거예요. 한영고는 그런 문제를 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관련 서술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변형 문제, 컨텐츠. 요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영작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작만 했다가는 엄청 통수를 세게 맞을 수 있다.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말이 빨라지네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학습법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항상 문제점을 좀 말했으면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 수업 들으세요라고는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그래도 얻어가셔야 되는 건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분류를 했어요. 이제 평소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간곡히 이제 부탁드리는데 평소 학습이 한영군 중요해요. 이게 변형이 아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변형이잖아요. 빈칸 변형, 어휘 변형, 어법 같은 경우에도 찾아서 고치시오. 자꾸 변형되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연결사도 변형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형이 돼도 반응할 수 있는 독해학습, 평소에 독해학습 하셔야 되고요. 어법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어법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바꾸시오 유형까지. 저도 이번에 그 윈터부터 교재를 바꿨어요.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어법 찾아 바꾸시오. 아까 3개 중에 틀린 거 찾은 다음에 바꾸시오 있잖아요. 그 유형 들어간 어법 교재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가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어휘학습, 이것도 유의어. 아까 전에 어휘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 단어 공부할 때도 바뀔 수 있는 유의어 학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애가 안정적으로 내신 등급이 나오지 무조건 달달달 암기한다고 내신 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학습 방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단순 영작 요거 통해서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고득점 받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여학생들이요 암기를 되게 좋아해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조금 꼼꼼한 건 맞거든요. 근데 영작을 다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영작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변형 문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 거지,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은 막 영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요 영작하고 변형 문제도 풀거든요. 이제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영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도 영작해야 되겠다. 다른데 본인하고 다른 건데 각 등급마다 전략도 다르잖아요. 특히나 못하는 친구들은 영작부터 했다가는 정신 못 차려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교과서 하나 들어가죠? 모의고사 2개 들어가죠? 모의고사 2개가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되게 웃긴 거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단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몇 문항 나오냐면 많아봤자 5문항? 나머지 다 모의고사에서 내요. 또 애매한 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과서에서 근데 서술형은 또 하나씩 내요.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서술형을 하나씩 내므로써 야 그래도 영작은 해봐 라는 거죠. 근데 아까 민준이 얘기를 했지만 민준이 영작 안 시켰어요. 변형 문제만 풀렸거든요. 물론 서술형 포함한 변형 문제죠. 근데 그것만 풀어도 100점 나옵니다. 한영고는요 영작이 본질이 아니에요. 영작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훨씬 더 양질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양질의 내신 대비 문제를 풀어서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증명을 해봤고요. 이건 이제 제가 많이 해본 결과니까. 그래서 한영고 기출 특성에 맞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는, 기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형 문제를 통해서 서술형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100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딱 맞추네 제가. 엄청 빠르겠는데. 일단은 좀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숫자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시고 뒤에 있는 수업도 설명에도 잘 들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오랜 교수 경험으로 수학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심어주시는 베테랑 수학 선생님 조용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예로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겸손하시고 자기 자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랑을 한마디 해드리고 나가자면 고3 아이 5등급 학생이 있었어요. 이과생이. 근데 그 학생을 4개월 만에 단 4개월 만에 1등급으로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서울대를 보낸 신화를 만드신 조용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용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영고등학교 2021학년도 내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리고 되게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으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까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영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렵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어느 정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이 이제 고등수학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이제 이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데 좀 더 이제 식 자체가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특징만 있을 뿐, 중학생들이 딱 일단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쉬운 단원입니다. 이 단원. 근데 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광문고도 그렇고 배제고도 그렇고 이 파트에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일단 먼저 곱셈 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은 이제 문자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A, B, C, X, Y, Z 이런 거 다루는데 그 문자들이요, 어떤 도형의 변이 될 수 있어요. 모서리나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도형의 넓이나 부피 같은 거에 이 식들이 껴들어가면서 응용이라는 파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파트가 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영고 선생님들의 아주 입맛에 딱 맞는,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또 하나가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이제 이 방정식이라는 파트는 주로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파트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라는 파트가 있는데, 근과 계수라는 파트는 중학교 때는 살짝 다루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내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다항식에서는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라는 파트가 실제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영고에서도 그런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이제 그 고등수학 상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이제 1학기 기말에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내신의 목표는 가장 뭐냐고 한다면, 그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무조건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도 요즘에 내신에서 이제 다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안정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단 우리가 내신 실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되고, 자, 이해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제1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생이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 돌발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발상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를 보고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약간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한 학생들 또는 뭐 공부를 썩 잘하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연 이런 발상법을 실제로 시험 시간에 떠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돼야 이제 안정된 1등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큼 정확하게 풀고 빠르게 푸느냐. 자,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발상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풀이의 정확도와 속도를 어떻게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은 정확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반비례 관계를 비례 관계로 만들 수 있어야 그래야 시험에서 안정된 1등급 또는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법적인 측면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 이와 같이 이제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가 다항식부터 2차 방정식까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가 이게 많은 걸까요? 작은 걸까요? 좀 작은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작은 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가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함수하고 방정식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2차 함수를 내가 방정식, 즉 어떤 직선이나 어떤 그런 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서 방정식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결국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어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2차 함수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직선 원이 있는데 직선까지만 기말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좀 타이트하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학 상의 내용이 다항식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까지 있다고 치면은 하정고는 중간고사가 이제 여기까지 4단원까지죠. 딱 4개입니다. 4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5, 6, 7, 8, 9 5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선택형 문제, 즉 객관식 문제가 70점, 17문제고요.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5문항입니다. 30점인데 서술형 문항을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도 가급적 다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문제, 5문제에서 70점, 30점으로 나눠져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 5문제만 좀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복잡한 이제 수를 계산하는 시험 문항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여기 있는 밑에 식하고 위에 식이 약분이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약분이 되어갖고 남는 것만 쓰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왜 제가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저희 이제 교재 문항에 보면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영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다 분석해봤는데 저희 교재에 있는 문항에 다 포함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다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그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는 거를 정말 풀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가능한 게 그 한영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였고, 제가 이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다항식 단원 있죠. 거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중간고사에 나왔던 시험이고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교재 중에서 저는 이제 주교재와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는 이제 레벨별 워크 부교갖고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이제 썼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제가 부교재를 만드는데 그 대치동에서 이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들이 다 시험을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얼만큼 오답률이 몇 %고 정답률이 몇 %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이제 부교재를 갖고 있는 그 부교재 개인 부교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하고 정확히 이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항식은 미지수 x, y, z 이런 걸로 이루어진 곱셈 또는 어떤 그런 제곱식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형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형은 왜 결부가 되느냐? 한 변의 길이가 x, y, z로 가면은 부피가 뭐죠? 갑자기 또 돌발 질문이네요. x, y, z가 부피거든요.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그러면은 요 한 변의 길이를 모서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만약에 밑변의 모서리가 x면은 x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x가 4개 나오거든요. y라고 한다면 y도 4개 나오고 z도 4개 나오고 그래서 모서리 합이 총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4번 곱하면 되니까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풀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아주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술형 문제들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반복해서 풀렸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풀어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많이 익숙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영고등학교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나왔고 서술형 2번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요. 완전히 똑같죠.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제 교재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 풀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죠. 제 교재하고 이제 그 서술형 문제가 똑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또 학생들 많이 풀려봤는데 역시나 일치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죠? 올해도 또 맞춘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제 복소수에 관한 문제인데 요 z가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로 표시된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복잡하게 사실은 여기에 그냥 i거든요. 그러면 i니까 결국은 이건 i의 n승, i의 2n, i의 3n이 마이너스 n은 n을 찾는 건데 이게 1, 2, 3, n에다가 자연수니까 1, 2, 3을 대입해보면은 1, 2, 3, 4만 딱 대입하면 그 다음 반복이에요. 그럼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넷 중에서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되는 케이스를 찾으면 나머지는 2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 해보면은 이 4개 중에서 3개가 마이너스 되는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3 곱하기 2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학생들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무슨 형이죠? 서술형이죠. 그래서 서술형 채점 기준표를 제가 거기다 복사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 서술형 3번 문제에 대해서 기준표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돼 있죠? 이 점수, 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푸는 법을 알려드렸죠? 자, 근데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일단 i로 바꾸는 방법이 1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i를 대입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1점이에요. 그 다음에 n을 갖다가 저처럼 1, 2, 3, 4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해갖고 4k-를 4k-4로 나눈 나머지를 분리해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가리킨 대로 푼 학생은 빵점을 받았을까요? 자, 그렇진 않은데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서술형 문제는 저도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연구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전부 주관식이죠. 그러면은 주관식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제가 다 작성해서 이제 공대 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 이견을 제시하면 제가 그걸 표를 보고 너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틀린 거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선생님의 기준표를 가급적
내가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이걸 i로 바꾸는 과정, 그다음 i를 대입해서 i의 n승, 그다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승, i 세제곱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n승으로 이렇게 놓고 풀어 써야 1점을 받는 거라고 써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 점수를 충분히,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그런 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갖고 요거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가급적 서술형은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이게 홈페이지에 제시된 거거든요. 이거 왜 제시했겠어요? 애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귀찮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좀 푸는 훈련을 좀 해주면, 물론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돼 있죠.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 있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을 선생님의 입맛에 좀 맞게 해주면은 그래도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근을 알파벳으로 하실 때 그 알파벳을 요리저리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좀 어렵게 보이게끔 풀지만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 예, 이렇게 아무리 여기가 세제곱 내제곱이 들어가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무조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풀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잘 푸는데 그런 걸 모르면, 내가 무조건 풀 수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풀 수 있다고 사실 알고 들어가면 이거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게 그런 거죠. 학생들한테 가리킨다는 것은 학생들이 너는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고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자, 문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어머니들 이제 배운 지 오래됐겠지만 좀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숫자가 없고 F라는 괄호가 원래 X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F를 보세요. X가 아니라 뭐가 이상한 게 들어있죠. 이상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저희 뭐 이렇게 오답률 누적점들이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부교재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예요. 차이는 뭐죠? 여기 제곱 들어가는데 여기는 X 곱해져 있고 여기는 X 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걸 공부한 학생들이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X가 만약에 1차식이면은 X랑 1차식 곱하면 2차식이거든요. 근데 1차식이 2차식 들어가면 2차식이 되니까 이 차수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x를 1차로 다루면 되고 여기는 f가 1차면은 3차가 되는데 여기는 2차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가 2차가 되면은 2차 곱하기 2차가 4차가 되는데 2차에 2차가 합성되면 4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가 2차식으로 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2차식으로 놓고 정리하면은 2차식의 개수와 이쪽도 2차식, 이쪽도 2차식, 그래서 4차식이 되죠. 4차식 되죠. 2차식이니까. 그러면 2차식을 넣고 요거를 2차식에 대입해서 4차 계산해서 그 개수가 같은 상황템을 만들면은 그냥 f가 저절로 구해지는 그 항등식의 기본 성질 융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왜 이거 만약에 제가 이게 낯설었으면은 이거 애들한테 어렵겠다 생각되는데 제가 많이 애들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풀렸던 문제들 중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애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잘 풀 겁니다. 막상 어려워 보이지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서술은 5문제만 알아봤는데 그 나머지 객관식 문항들도 이제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약간 한영고등학교 문제 그렇게 애들이 못 풀 만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제가 중요한 서술은 5문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자체 제작한 그 내신 실전 교재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두 칸에 보면 오른쪽 칸에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주로 제 교재하고 레벨 워크북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발췌해서 적중한 문항들을 설명해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내신 말이죠. 죄송합니다. 내신 모의고사 이제 각 상주가 10회씩 있고요. 네,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내신 분석해 갖고 제가 낱낱이 애들한테 그런 문제들이 회차별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시험에 완전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연습하게 되면은 속도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정확도도 좀 길러지면서 오답의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은 일단 그 내신 실전 개념을 이제 들어가면은 자, 처음에 와서 이제 클리닉 실전 개념 테스트를 해서 내가 그 개념 그 이해도를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도 수업하고 이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 가고요. 관리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죠? 힘드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남으셨고요. 끝나고 질문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가시지 마시고 선생님께 질문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늘 참석은 못 하셨는데 김성아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설명회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꼭 한 번 더 참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어 이보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보라 선생님은 저희 학원 이제 원장님 다음으로 이제 인기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학생 보유 학생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한영 1학년 국어 부분에 전교 1등을 만드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학생 관리를 진짜 잘하시고 철저하게 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학생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서 학원 오기 싫어도 선생님 보러 오는 이보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영고 국어를 맡게 될 이보라라고 하고요. 이보라 강사고요. 어머니들께서 오늘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한영고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해 봤고요. 생각보다 진짜 더 많이 와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자, 일단 중학교랑 다르게 국어가 도대체 고등국어는 뭐가 다른지, 자, 저희가 다년간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질문들이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뭐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 왜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영만의 스타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준비해봤고, 마지막은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중학교 때 내가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이었는데 도대체 왜 내신에서는 3등급, 4등급 이것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중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충격을 받으셔서 학원에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의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는 동일한 소재, 그러니까 동일한 소설을 중심으로 중학교 문제랑 고등학교 문제랑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소설이 동일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서술성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선지의 구성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지식을 지금 하나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소설에 나와 있는 지문이 회상하는 어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딱 한 가지 지식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만 조금 했으면 맞고 틀림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뭐 고등학교 문제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선지의 내용도 길어졌죠. 그런데 담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걸 수행을 해야 돼요. 소설 지문에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서술성 특징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적절성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3번 이상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선지 구성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 내신은 조금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뽑은 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이 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시거나 수업 시간에 반영해서 수업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아이들은 이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법을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을 통해 학습을 해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기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그 표현법과 관련된 부분을 아, 이거는 동일한 표현이구나, 동일하지 않은 표현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연습이나 이런 유형이 나올 거를 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에서도 아, 내가 모르는 지문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는 정말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 문제만 출제를 하시거든요. 교과서 외부적인 지식은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 유형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뽑은 이제 세 번째가 지식의 격차인데 이거는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중학교는 내신 시험을 1년에 2번밖에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 학교는 원래 4번을 봤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2번밖에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쌓이는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1년에 2번밖에 안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지식을 쌓지 못하고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적게 가지고 왔네 이런 거 고려하시지 않고 고등 수준에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세요. 중학교 3년 내내 지식을 쌓아왔던 전제 하에.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랑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이라는 어떤 소설의 특징을 고등학교에서는 비현실성이라고 안 하고 전개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동일한 용어도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아는 전기는 그 전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지?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야 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지식의 격차도 있고 지문에서도 당연히 지식의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가 지금 굉장히 단편화되고 쉬운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과서에 익숙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딱 보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 지문에서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등 내신에서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아이들이 내신 먼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3월 학평이거든요. 이제 모의고사인데 그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받은 친구가 중학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에서도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 저 3등급 나왔어요. 4등급 나왔어요. 저 그래서 국어학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중학교 내신은 국어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자습서 보고 평가 문제 몇 번 풀고 나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혼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거죠. 특히 이런 친구들. 분명히 기본 베이스는 되어 있는 친구니까 학평에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과 이제 수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높은 점수를 차지하기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자,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수능과 학평에서는 좀 공평한 시험이에요. 모두에게 낯선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 특히 독서는 아이들이 그 지문을 봤던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으로 아이들이 공평하게 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분석형보다는 탐구 적용형으로 문제 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많은 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형입니다. 근데 반면 내신은 조금 더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요즘 내신이 수능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내신은 내신이거든요. 자,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수능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고등내신에는 선원술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부분 때문에도 그 학교만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영 스타일의 유형에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영 스타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영도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가지고 자, 나 이번에 상충곡이라는 작품으로 시험 문제 낼 건데 우리 이거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이렇게 선지에 녹여서 내시거나 아니면 보기 유형으로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과 동일한 표현법, 뭐 동일한 정서, 태도, 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선행학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낯설어서 어려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콱 막히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근데 이런 연습도 충분히 하게 된다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고요. 교재도 이번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좀 힘을 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계속 교재를 수정 중인데 아이들이 그 작품과 관련된 주제, 뭐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까지 같이 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까다로운 선언수령. 작년에는 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뭐 선언수령이 쉽게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재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정부 지침 때문인지 학교 시험 문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평이하고. 그런데 여전히 선언수령은 까다로웠습니다. 아마 한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아이들 변별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이기도 그렇게 그런 걸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보기를 참고를 해야 되고 이게 보기였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서술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지금 3가지나 되죠.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 1번에 해당하는 답도 써야 되고 2번에 해당하는 답도 3번에 해당하는 답도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3가지를 다 써야지만 고득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학습을 하지 않거나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뭐 직접 모의고사 때 선언수령을 따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말 꼼꼼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능형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인데, 자, 보기 질문은요, 교과서에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프린트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이들 정말 생전 처음 본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을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그것을 연결시킨 내용인 이 선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답을 찍는 경우도 많은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뽑아 과제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한영은 좀 독특하고 꼼꼼한 학교구나라고 느끼는 유형인데 다른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보기에 있는 문장에 사용된 높임법을 판단하고 어휘도 판단을 하고 이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맞는 것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서 맞는 걸 고르시오. 자, 이거는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해도 틀리는 문제거든요. 자, 높임법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 산수, 실수를 잘해서 산수를 잘못했을 때는 정답을 맞출 수 없는 유형이에요. 이런 재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시는 학교가 한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 문제에 최대한 녹여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영하면 어휘죠. 혹시 이번에는 신입생들 아직 받은 그 방학과제 없나요? 작년에는 예비고일들이 방학과제 조금 미리 받아서 사자성어 관련된 페이퍼를 8장에 해당하는 페이퍼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의 모 선생님께서 어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문학이든 독서든 관련 없이 사자성어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저희도 수업 때 웬만하면 내용과 관련된 사자성어 문제를 아이들한테 대비해서 자, 이 상황에 이런 한자를 쓸 수 있어? 이런 상황에 이런 고사성어가 들어갈 수 있어. 항상 언급을 해주는 편인데 작년에는 그 프린트를 1년 내내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그걸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셔. 미리 제공해서 평소에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게 그것도 적용해서 테스트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 전에 항상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아이들이 전 수업과 관련된 복습을 했는지
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 수업을 따라왔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랑 그리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신감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테스트에도 최대한 각 학교 스타일의 맞춤형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매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한테. 찍은 거 틀린 거야. 왜냐하면 찍은 거는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은 문제, 의문이 조금이라도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쌤한테 항상 확인을 해라. 혼자 복습을 해서 너가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클리닉을 통해 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은영쌤이 같이 한영 1학년을 맡게 되실 건데 두 선생님이 한영 아이들을 클리닉을 전담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신가? 의문 품지 않으시게 저희가 직접 관리할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아까 실장님 인사드린 실장님이 저희 한영 학생 학부모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실장님한테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영이 그 수행평가가 조금 빡시기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후로 그 수행평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닥쳐서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밤새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제물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중학교 때 써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끄집어내서 좀 보완해서 바로바로 낼 수 있게 중학교 때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해요. 수행평가 때. 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 자료는 다시 활용을 근데 중학교 때 것까지를 대학교에서는 보시지 않으실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규 수업 강사 데이트 보면 네. 5월, 18월, 10월 이럴 때는 수능 대비 하시는 거예요. 네. 방학 중 아이들 진행이 어떻게 연계가 상관이 없는 아, 내신 대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그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냥 뭐 학력평가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학력평가에서 무슨 지식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게 기본 개념과 적용학습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그러니까 영역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문법이면 문법,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누어서 특강 진행해서 그 뭐 모의고사도 실전 모의고사라는 특강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쓰고 싶다는 친구들은 특강을 들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시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좀 그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일정은 근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 설정을 해놓은 일정이어가지고 작년에 좀 변수가 컸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맨 뒤에 보시면 그 저희가 매 시험 끝날 때마다 학교마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한영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직 학사 일정이 학교마다 다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한 6주 정도를 잡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에는 아마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금 미뤄지면 또 한 주 정도는 미뤄질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수능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력평가 문제랑 국어 기본 지식에 대해서 쌓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활 모의고사 국어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과정 네, 중3 전 지식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조금 구체적으로 단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중학교 3년 과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어는 확실합니다. 네. 네? 국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봐요. 첫 모의고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반배치고사 말고 3월 학평이라고 이제 수능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을 1년에 아이들이 4번 보거든요. 그 시험을 3월에 진행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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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아직은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한영이 반배치고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안 봤어요. 예,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반배치고사를 진행을 안 하고 영재반이라든지 그런 이제 반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시험도 따로 진행하시고 자소서 따로 준비해서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배치고사는 작년에도 안 했고 아직까지도 본다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본인이 원하는 네, 네, 네.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의 성적이 되는 대로 끝낸 게 아니고. 네. 예, 그것도 반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또 2반이 있더라고요. 영재반이 있고 무슨 역량 강화 무슨 반이 있고 그래서 그 2개 반이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재반은 확실히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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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학습법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 문제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풀고 오더라고요. 매산비 풀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패턴을 조금 익숙하게 배워오는 것 같아요. 그게 3월 학평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한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실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긴 시간 진짜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